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의 곁에서 모든 일정을 관리하던 최고위 비서에게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후 현송월이 실종되고 말았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때문에 북한 최고위 간부들의 무자비한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북한 정권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의 최측근인 현송월이 숙청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목숨을 걸고 탈북한 김정은의 전직 최고위 비서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윤지수라고 합니다.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김정은의 수석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 간부 전용 아파트에 살면서 매월 특별 배급품을 받았죠. 수입 화장품, 고급 의류, 심지어 외화까지 지급됐습니다.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으며 김정은과 직접 업무를 하는 특권을 누렸어요. 매일 아침 7시면 김정은의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화려한 일상이 산산조각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내부 전화가 울렸어요.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지금 즉시 사무실로 오라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평소 현송월과는 업무상 접촉이 거의 없었는데 왜 갑자기 부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송월의 사무실은 당 청사 7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복도가 평소보다 조용했고 경비원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현송월이 책상 앞에 서 있었는데 표정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무실 곳곳에 설치된 방음 장치들이었어요. 벽에는 검은색 스펀지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고 문틈에는 고무 패킹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현송월의 명령에 따라 의자에 앉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현송월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당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김정은의 사생활을 24시간 감시하라는 충격적인 지시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김정은을 감시하라고요? 현송월은 제가 김정은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손을 번쩍 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충성스러운 당원으로서 그럴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러자 현송월이 냉소를 띠며 제 가족이 요덕 수용소에 가는 게 좋겠냐고 협박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은하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수 있다며 3대가 멸족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송월의 협박은 구체적이고 냉혹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현송월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김정은의 집무실에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동전만한 크기의 작은 장치가 들어 있었어요. 최신 도청 장치였습니다. 발각되면 간첩 혐의로 즉시 처형당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날 밤 김정은의 숙소에 접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야간 업무 보고를 핑계로 말이에요. 숙소 주변은 특별경호대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와 움직임 감지 센서들이 번쩍였어요. 집무실에 들어서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정은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청 장치를 책상 밑에 붙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이 삐걱하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 손은 아직 책상 밑에 있었고 도청 장치는 이미 부착된 상태였습니다. 경호원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떨어진 서류를 줍는 척 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경호원이 제 바로 뒤에 서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호원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서류를 떨어뜨려서 줍고 있었다고 간신히 설명했지만 경호원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경호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현송월이 제게 준 수신기는 손바닥만한 크기였어요. 매일 밤 11시가 되면 이 악마의 장치를 켜고 김정은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첫날 밤 수신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김정은이 비서 서연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20대 중반의 예쁜 여성이었는데 김정은의 개인 비서였죠.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한 업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친밀하고 사적인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런 걸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송월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현송월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수신기로 들은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저는 김정은과 서연의 대화 내용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그 순간 현송월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질투와 분노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송월은 주먹을 꽉 쥐며 서연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어요. 다음 날 서연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송월이 서연을 개인 사무실로 불러들인 거예요. 저는 우연히 복도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송월이 서연을 밀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서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현송월은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김정은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서연은 울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현송월은 듣지 않았습니다. 현송월은 서연의 가족들까지 위협했어요. 서연이 계속 김정은 곁에 있으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제가 제공한 정보 때문이라는 사실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이 별장에 간다는 대화를 놓쳤던 거예요. 수신기 배터리가 나가서 제때 충전하지 못했습니다. 현송월에게 보고할 때 이 부분을 빠뜨렸어요. 현송월은 즉시 제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현송월의 정보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어요. 현송월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제 가족들의 배급을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여동생 은하가 굶주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현송월은 냉정했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며 더욱 철저한 감시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송월이 러시아 측 인물과 통화하는 걸 들었던 거예요. 제가 현송월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현송월은 러시아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김정은 제거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저는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현송월이 단순한 질투나 권력 다툼이 아닌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다면 저는 확실히 처형당할 거였습니다. 그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 청사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중앙당 보위부 요원들이 무장한 차에 건물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보위부 요원들은 현송월의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어요. 현송월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수갑 채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책상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현송월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제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현송월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보위부 요원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송월이 제 쪽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지수라는 제 이름을 외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현송월이 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보위부 요원들은 현송월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시한폭탄 위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언제 보위부가 저를 찾아올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소식을 들어보니 현송월은 처형당했다고 했습니다. 반역죄와 간첩 혐의였어요. 현송월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송월 비서실 직원들이 먼저 체포됐어요. 그 다음엔 현송월과 가까웠던 당 간부들도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고 일부는 처형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마치 현송월과 연결된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언제 보위부가 제 문을 두드릴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혹시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더욱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가족이 요덕 수용소로 이송될 날짜가 정해졌다는 거였어요. 12월 15일이었습니다. 현송월의 입을 통해 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연루된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분노로 떨었어요. 여동생 은하는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탈북을 결심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예전에 국경 지역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의주 쪽으로 가서 압록강을 건너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특별 허가서를 위조해야 했거든요. 아버지의 옛 동료가 도와주기로 했지만 발각되면 즉시 처형이었어요. 드디어 탈북 당일 저희 가족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위조한 특별 허가서를 품속 깊숙이 숨기고 평양역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적막했지만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보이부 요원들이 따라오는 건 아닌지 계속 뒤돌아봤어요.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무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신분검사대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던 남자가 끌려가는 걸 봤어요. 허가서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어요. 드디어 저희 차례가 왔을 때 검사관이 허가서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검사관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위조 도장의 색깔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싶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팔을 꽉 잡았고 은하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검사관이 도장을 찍어주며 통과시켜줬어요. 기차 안에서도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중간중간 검문이 있었거든요. 신의주에 도착할 때까지 6시간 동안 저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고향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신의주역에서 내린 후 미리 약속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국 돈 3천 위안을 요구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내줬습니다. 브로커는 저희를 낡은 트럭에 태우고 압록강 근처로 데려갔어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국경 경비대의 순찰 패턴을 설명해 줬어요. 매시 정각과 30분에 순찰대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10시 35분에 강을 건너기 시작해야 했어요. 브로커가 준 작은 고무보트에 가족 4명이 타니까 물이 거의 넘칠 정도였습니다.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12월 중순의 압록강은 일부가 얼어 있었지만 중간 부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를 저었고 저와 은하가 물을 퍼냈어요. 어머니는 무서워서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순찰대 불빛이 보였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빨리 나타난 거예요. 저희는 모두 보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갔어요. 숨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간 후 다시 노를 저었는데 은하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강물에 손을 담갔다가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베인 거였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지만 치료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또 다른 순찰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운 곳에서 불빛을 비췄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은 결과 간신히 중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되거든요. 저희는 젖은 옷 그대로 강변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북한 경비대의 고함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안전가옥까지 2km를 달려야 했습니다. 은하의 손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숨이 차서 중간에 주저앉으려 했지만 아버지가 업고 뛰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며 혹시 추격대가 오는지 확인했어요.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탈진 상태였습니다. 중국인 주인은 저희를 지하실에 숨겨줬어요. 며칠 동안 숨어 있으면서 다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머물 수는 없었어요.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희는 산악지대를 통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말에 중국 동북부 산지는 혹독했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얇은 옷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어요. 산속에서 2주 동안 이동하면서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야생 멧돼지 떼를 만나서 나무 위로 피신한 적도 있었어요. 독충에 물려서 온몸이 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했어요. 물은 눈을 녹여서 마셨습니다.
가장 힘든 건 은하의 상태였어요. 강에서 다친 상처가 악화되면서 고열이 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은하는 점점 쇠약해졌어요.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은하를 돌봤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을 산속에서 버틴 후 드디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위험은 계속됐어요. 국경 수비대의 감시가 삼엄했거든요. 저희는 밤을 기다렸다가 철조망을 뚫고 라오스로 넘어갔습니다. 철조망에 옷이 걸려서 찢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라오스에서도 며칠 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현지 브로커들이 돈을 더 요구했거든요. 아버지가 숨겨둔 마지막 돈까지 모두 내줬어요. 이제 정말 빈손이 된 상태에서 태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는 순간 저희는 더 이상 도망갈 힘이 없었어요. 은하는 의식을 잃었고 어머니도 쓰러질 직전이었습니다. 저희는 태국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기로 결정했어요. 체포당하더라도 치료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태국 경찰서에서 저희를 수용소로 보냈지만 다행히 의료진이 은하를 치료해 줬습니다. 고열이 내리고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수용소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탈북자라는 걸 확인받고 한국행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태국 수용소에서 기다린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이후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공항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에 압도됐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평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빌딩마다 넌사인이 번쩍이고 자동차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감동도 잠시 곧바로 국정원 요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요원이 신분을 확인하고 전용 차량으로 안내했어요. 차 안에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탈북했다고 해서 바로 자유로운 건 아니었거든요. 국정원 조사시설에 도착하자 저는 가족들과 분리됐습니다. 각자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조사관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무척 진지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질문에 답해야 했어요. 조사관이 가장 관심을 보인 건 제가 김정은의 수석 비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위치와 규모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김정은의 일상과 성격, 건강 상태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아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어요. 특히 김정은이 자주 방문하는 비밀 시설들의 위치를 정확히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제가 본 모든 장소를 표시했어요. 핵개발 관련 회의에서 들었던 내용들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 증언을 녹음하고 문서로 작성했어요. 그런데 현송월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도청 장치를 설치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조사관은 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고 추궁했어요. 저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현송월의 협박, 도청 장치 설치, 김정은과 서연의 대화 내용까지 모두 말했어요. 조사관은 충격적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송월이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하루에 8시간씩 2주 동안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며 제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했어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받았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자유를 찾아왔는데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가 진짜 탈북자인지 의심하기도 했어요.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일 가능성도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과 너무 가까웠던 제 과거 때문이었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니까요. 가족들도 각각 비슷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국경 지역에서 일했던 경험 때문에 더 자세한 질문을 받았어요. 은하는 아직 어려서 비교적 간단한 조사만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많이 빠졌어요. 드디어 조사가 끝났을 때 조사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가 매우 유용하다면서 국가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필요할 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후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저는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지 몰랐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텔레비전,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기, 전기밥솥까지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 모든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첫 수업은 남한사회 이해하기였습니다. 강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북한에서 배웠던 모든 것과 정반대였거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개념이 낯설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컴퓨터 수업이었습니다. 마우스를 잡는 법부터 배워야 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전 세계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경제 교육 시간에는 은행과 신용카드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돈을 카드에 넣어서 쓴다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취업과 이력서 작성법도 배웠지만 막막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갑자기 공황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현송월의 얼굴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도청 장치를 설치하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저를 진정시켜 주셨어요. 탈북 트라우마는 누구에게나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이해해 주셨어요.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다른 탈북자들과 친해졌습니다. 저보다 먼저 온 분들이 남한 생활에 대해 조언해 주셨어요. 특히 김 아저씨라는 분은 저와 비슷하게 당 간부 출신이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현송월 사건에 대해 다른 탈북자들에게 털어놨습니다. 모두들 충격적이라고 했지만 죄를 이해해 주셨어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 짐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가족들의 적응 속도는 저보다 빨랐습니다. 어머니는 요리 수업에서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며 즐거워하셨어요. 아버지는 한국 역사 공부에 푹 빠져 계셨습니다. 은하는 젊어서 그런지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법을 금세 익혔어요. 3개월 후 저희는 하나원 수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회로 나가야 했어요. 정착 지원금을 받고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취업도 해야 했고요. 두렵긴 했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원을 졸업한 후 저희 가족은 경기도 안산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지만 저희에겐 충분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 열쇠를 받았을 때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집이 생긴 거였어요.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들을 하나씩 구비하면서 정착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정착 도우미 김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해 주셨어요. 은행 업무 보는 법, 마트에서 장 보는 법,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는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속도도 빨랐거든요. 하지만 김 선생님이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걱정됐던 건 취업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북한 이탈 주민지원재단에서 상담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경험이 다른 탈북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면접날 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제 탈북 경험을 설명해야 했어요. 현송월 사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면접관들은 오히려 제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북한 내부 권력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였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 주된 업무는 새로운 탈북민들을 상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원에서 나온 분들의 정착을 도와드리는 거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분들도 똑같이 겪고 있었거든요. 특히 북한에서 당 간부 출신이었던 분들은 적응이 더 어려웠어요. 신분의 변화가 컸기 때문이죠.
저는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적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6개월 후 저는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가 상담한 탈북민들의 정착률이 다른 상담사들보다 높았어요. 상사에서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시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민들을 위한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북한에서 특권층이었던 분들이 남한에서 겪는 특별한 어려움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신분 변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적응, 사회적 편견 극복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했어요. 1년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된 거였어요. 현송월 사건 같은 트라우마도 상담 경험에 도움이 됐습니다.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가족들도 각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동네 식당에서 일하시며 한국 요리 솜씨를 늘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경비원으로 일하시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셨어요. 은하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2년이 흐른 지금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냉면을 만드는 분으로 유명해지셨어요. 식당 사장님이 어머니의 북한식 요리 솜씨를 인정해서 메뉴에 추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근무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승진하셨어요. 은하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고위층 출신 탈북민 상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요. 다른 지역 상담센터에서도 저를 초청해서 간견을 요청했습니다.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은 일이었습니다.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에 대한 실상을 증언했어요. 현송월 사건을 통해 본 북한 권력층의 내부 갈등과 숙청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 증언이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뿌듯했어요. 요즘 들어 북한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듭니다. 김정은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과거 제가 그 곁에서 일했던 시절이 떠올라요. 하지만 이제는 무서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거든요. 지난달에는 새로 탈북한 젊은 여성을 상담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당 간부 집안 출신이었는데 가족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일을 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많이 위로받는다고 했어요. 자신만 그런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됐어요.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탈북민 전문 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미 야간 대학원에 진학해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현송월 사건 같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고 싶거든요. 요즘 가장 큰 꿈은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남한 적응 과정의 어려움을 북한 주민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북한의 당 간부나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현송월이 나타나서 저를 위협하거나 보위부 요원들이 쫓아오는 꿈이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공포에 떨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그 끔찍했던 경험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됐어요. 몇 달 전 은하가 졸업사진을 찍으면서 가족 사진을 함께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관에서 4명이 나란히 앉아서 사진을 찍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3년 전 압록강을 건널 때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 됐거든요. 사진을 받아보고 집에 걸어 놓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그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비록 현송월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를 안겨준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분들도 언젠가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